어느 마을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이 없던 그의 아내는 남편을 절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절뚝이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철이 든 아내는 남편을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박사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먼저 존중해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존중의 사전적 의미는 높이고 귀중히 여김입니다. 네, 오늘은 존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존중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지요. 허나 요즘엔 무례함이 마치 쿨함으로 존중과 배려는 마치 호구가 되거나 얕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버스나 택시에서 기사님을 하대하거나 폭행하고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을 하인부리듯 하는 사람들. 이런 갑질과 무례함이 사회현상이 될 정도로 타인을 향한 배려와 존중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고 타인을 예의 있게 대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덕목을 잊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잊고 있던 존중이야말로 모든 인간관계의 토대이며 성공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존중의 태도를 보여야 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데보라 노빌의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린다입니다. 이 책에서는 존중이 자신과 주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혼 전문 변호사인 마릴렌 치니치는 700건 이상의 이혼 소송을 맡아온 베테랑 변호사다. 그녀의 경험에 의하면 사이가 좋은 부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시간을 내서 서로를 도와주며 배우자의 의견을 잘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신이 아닌 이상 알아차릴 수 없으니까요. 자신에 대한 생각이 건강해야 결혼 생활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배우자에게 자상해집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고 배려하면서 결혼 생활을 즐기게 된다. 지니치는 이혼이라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부부들을 보면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되었다. 그런 부부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일종의 친절 딜레마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 만난 마트 계산원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 사람은 당신을 매우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어떤가요?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다. 우리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불친절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너그럽게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반면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그런 친절 딜레마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한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래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상대를 대한다. 신경질을 부리고 털어지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치니치 변호사는 그런 허망한 기대 때문에 결혼 생활에 좌절을 겪는 부부들이 많다고 말한다. 별것 아닌 작은 일 때문에 시작된 부부간의 다툼이 서로를 궁지로 모는 원한의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오랜 세월을 만족스럽게 지내온 부부들은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예의 바르게 표현합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설명하려 애를 쓰지요. 그런 노력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니치는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매너 있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관점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다는 의지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그녀가 꼽은 가장 흔한 이혼 사유는 존중, 결여였다. 이혼을 결심하고 찾아온 의뢰인들의 사정은 제각각 달랐고 계기 또한 천차만별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배우자로부터 조금의 존중도 받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몇 달 전 치니치를 찾아왔던 제니의 경우도 그랬다. 제니는 남편 파울로와 결혼한 뒤 단 하루도 행복했던 날이 없었다. 파울로가 남자답고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그는 일찍 퇴근한 날에도 제니의 일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것이 대단한 일이라도 되느냐 폼을 잡았다. 뭐야, 이까지 집안일 하나 제대로 안 해놓고 지금까지 대체 뭘 한 거야? 파울로는 결혼 전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제니와 제니의 일을 깔보고 무시했다. 제니는 그가 거친 남자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파울로는 직장에서는 말이 없고 소심한 남자였다. 그랬기 때문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까운 사람인 제니에게 쏟아내는 것이었다. 치니치 변호사의 말이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깔보고 무시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존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성적인 사람일 경우 존중할 줄 모르고 무심한 당신으로 인해 나날이 마음에 큰 상처를 쌓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울로와 제니 부부는 치니치 변호사와 상담한 후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해 상의하다가 이혼이라는 결정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은 것이었다. 결국 파울로는 제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한 말과 행동이 가정을 파탄위기에 빠뜨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는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직장 생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로 했다. 또 일찍 퇴근한 날에는 제니를 도와 집안일을 분담하기로 했다. 부부는 꿋꿋하게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 결과 오히려 부부 관계가 더 끈끈해졌다고 한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킨 것이다. 친이치 변호사의 말에는 오랜 시간 동안 부부 문제를 상담한 전문가의 해안이 담겨 있다. 사랑이란 게 원래 변덕스런 날씨와도 같지요. 수시로 변해요. 사랑스럽다가 갑자기 믿기도 하고 말이죠. 반면에 존중은 견고한 감정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의 펀더멘털이 존중이라고 봅니다. 존중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면서 닻을 내립니다. 배우자를 제대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억해야 할 황금 규칙이 있다.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존중과 품격, 신뢰가 있는 결혼 생활을 위한 7가지 조언. 1. 배우자의 장점을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한다. 2. 그가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며 관심을 가지려 노력한다. 3. 남들 앞에서 상대의 장점을 칭찬하고 사랑을 자주 표현한다. 4. 상대가 바빠서 못한 일을 상대의 방식으로 해놓는다. 5.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믿는다. 6.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한다. 7. 배우자와 어울리는 사람으로 언제나 품격 있는 행동을 한다. 존중의 본질은 희생이 아닌 윈윈이다. 타인 중심적 정서인 감사의 힘은 다른 사람을 나만큼 중시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로부터 예상치 못한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메랑 효과다. 존중도 이와 마찬가지다. 존중 역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윈윈 구도를 만들어낸다. 존중의 힘은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필요한 키워드다. 아이를 책임감 있는 리더로 키우고 싶은 부모, 임직원과 함께 똘똘 뭉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고 싶은 경영자, 유권자들의 열망을 실현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 등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존중은 앞뒤로 열리는 문과 같다. 먼저 존중을 표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한다. 종업원이 무리하게 굴면 손님은 다른 가게로 간다. 환자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의사를 찾기 마련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 사람이 괴롭다. 아주 오래전이라서 가물가물하지만 이런 내용의 방송을 본 기억이 난다. 영국의 어느 방송사가 북유럽의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를 돌면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다. 리포터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들이밀고 물었다.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행복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중년 신사가 별걸 다 물어본다는 표정을 지으며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야 물론 행복하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으니까 만족스럽고 나 또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니까 화를 내면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생각과 믿음이 다양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중년 신사의 말이 그 당시의 나에겐 상당한 충격을 주었던 모양이다. 지금까지도 내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존중이나 만족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어쩐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인생의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프로그램을 다시 찾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 존중의 힘을 통해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유럽 사람들에게 왜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보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 보람이 없는 삶은 망친 인생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돈은 그 다음의 문제로 치부된다. 반면 미국인에게 왜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이 좋은가라고 질문하면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좋은 차, 성형수술, 유명세, 멋진 배우자 같은 거 말이다. 이런 답변의 이면에는 남의 이목을 끌어보겠다는 의도가 공통적으로 숨어 있다. 하나같이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북유럽 사회는 다양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여유 있게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미국 사회는 오로지 물질이라는 획일성 위에서 위태롭게 삐걱대고 있다. 우리가 차이의 존중, 다양성의 지향을 통해 개인은 물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이 점점 증가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일임은 물론 더욱 중요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차이의 존중은 사회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한다. 존중의 힘은 부드럽게 세상을 변화시킨다. 먼저 가족을 화목하게 만든다.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존중은 결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걸음이 된다. 오랜 세월을 행복하게 지내온 부부들은 배우자를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 우수한 인재가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긴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존중의 힘은 리더십을 강화시킨다. 사람들이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리더의 결정을 존중해 따르도록 도와준다. 개인적으로는 자존감을 높여 자아 성취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창의력이 고취된다. 매사에 자신 없어 하던 사람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존중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이어서 사회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접착제의 역할을 거뜬히 해낸다. 공경에 찬 낯선 여자에게 휴지를 건넬 수도 있고 어려운 처지에 이웃들과 음식을 나눌 수도 있다. 존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도록 만든다. 존중이 연민의 정과 이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이타심으로만 선행을 하지는 않는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식의 이기심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동기가 무엇이든 선행은 선행이다. 더불어 남을 존중하는 행동은 사람들을 이어 사회를 튼튼하게 해준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은
소속감과 연대감이라는 견고한 사회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경지에 이르게 한다. 북유럽 사회의 성숙한 의식은 그들이 이런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한 소속감과 연대감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다. 우리는 생존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그룹을 이루고 관계를 형성한다. 어딘가에 소속이 되거나 관계를 형성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자기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고양되는 것이다. 사고가 활발해지고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연대감이나 소속감이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일수록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크게 신경을 쓰는 사람일수록 무시하는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서로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존중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보다 앞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높은 산은 결코 혼자 오를 수 없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정상에 오른 기쁨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더욱 의미가 깊다고 믿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증된 진실이다. 차이를 존중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들이면 원하는 목표를 더욱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 친구와 사랑하는 이들의 응원 속에서 말이다. 전 세계 맥도날드 햄버거 맛이 다 다른 이유.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 존중이다. 그는 언제나 서로를 존중해야 함께 성공한다고 역설해왔다. 그의 연설문은 존중에 관한 주제를 담은 경우가 많은데 언뜻 보기에 대체 햄버거와 존중이 무슨 관계인가 싶은 의문도 든다. 하지만 많은 경영학자들은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3만 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대 기업 맥도날드의 성공이 존중 원칙이란 토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어느 나라에 진출하든 맥도날드가 가장 먼저 신경을 쓴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들은 미국 본사 맥도날드의 맛이 세계 최고이며 맥도날드의 맛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맛을 느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며 그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일찌감치 원칙을 정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을 깨달은 기업은 거의 없었다. 맥도날드의 이러한 존중 정신은 세계 진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맥도날드 직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한다. 우리는 햄버거 회사가 아니다. 햄버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회사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지만 중요한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바로 햄버거가 아닌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다. 잘 되는 기업에는 확실히 남다른 점이 있다. 학자들은 전략이나 시스템 같은 세련된 말로 포장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업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기업 문화야말로 그 회사를 그 회사답게 만드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기업 문화에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 경영의 원리가 깔려 있다. 잘 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피플 퍼스트, 즉 직원 존중이라는 원칙을 경영의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포춘 선정 미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직장에서 2005년 1위,
2007년 3위에 오른 슈퍼마켓 체인점 웨그먼스는 전면으로 그 의지를 외부에 드러낸다. 그들은 자신의 경영 철학을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다. 직원이 먼저, 고객은 그 다음이다. 오늘날 기업들은 엄청난 경쟁과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다. 제품과 서비스, 기술 개발 등에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특히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혁신이 일어난다. 마케팅 기법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 만족한 직원이 만족한 고객을 만들고 만족한 고객이 만족한 주주를 만든다는 사실이다. 회사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은 긍정적이며 사고가 유연해지고 포용력이 커진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다양한 가능성에 눈을 돌릴 줄 안다. 이에 비해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친 사고를 갖게 된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관점에 대해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다. 일본 재무부는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엘리트 집단이다. 오래전 다나카라는 사람이 재무부 장관에 발탁되자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었다. 다나카가 전문가도 아니고 고학력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불만은 다나카가 장관 취임 연설을 시작한 지 1분 만에 깨끗이 사라졌다. 여러분은 일본 최고의 수재들이고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재무부 일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나는 책임만 지겠습니다. 다나카는 나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15가지 특징. 1.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며 남에게 의견을 구하면서도 귀 기울이지는 않는다. 2. 남의 탓만 하고 자기 잘못은 말하지 않는다. 3. 방어적으로 행동한다. 4. 변화를 두려워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5. 사람들을 믿지 않으며 사사건건 의심을 한다. 6. 상대가 싫어하는 얘기를 일부러 한다. 7.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등의 돌출 행동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 한다. 8. 완벽주의를 추구하나 그에 마땅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9. 항상 이기려고만 한다. 10. 이익이 없는 일에서도 속이려고 든다. 11. 거짓말을 하거나 허풍을 떤다. 12. 미안하다는 말을 필요 이상으로 자주 한다. 13. 일을 시도하기보다는 변명부터 먼저 꺼낸다. 14. 항상 남을 의식해 걱정을 하고 주눅이 든다. 15. 사소한 일에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한다. 당신만의 긍정 에너지를 전파시켜라.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지라도 자존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특히 회사 면접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계란으로 바위도 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필요하다. 영업맨 출신인 브라이언 매튜 사장은 20년이 넘도록 수많은 젊은이들의 면접을 봐왔다. 그는 면접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영업에서 큰 인물이 될지 아니면 중도 탈락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될지 감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도 금방 그렇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매튜 사장은 몇 달 전에 채용한 젊은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 친구와 이야기를 몇 마디 해보고 나서 바로 합격점을 쳤어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힘이 있더군요. 요즘처럼 실업난이 심각한 시기에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튜 사장이 직원 채용 계획을 가진 회사가 거의 없을 텐데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느라 고생이 많겠군요. 라고 묻자 그 젊은이는 아닙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건 고생이 아니죠. 직장을 잡으면 다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라고 답했다. 매튜 사장은 속으로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다음 질문을 했다. 여유가 있는 걸 보니 구직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군요. 우리 회사가 처음 면접 보는 회사인가요? 젊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실직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이 회사가 56번째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몇 분도 시간을 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오, 그렇군요. 결혼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버티고 있나요? 아니요, 집사람도 실직을 했고 새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매튜 사장은 젊은이의 조용한 미소와 군더더기 없는 설명에 매료되었다. 흐뭇한 미소를 머금으며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았다. 내가 당신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실망이 클 텐데요. 젊은이는 거침없이 말했다. 아내에게 56번째 면접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 회사 대표이사에게 커피를 대접받았다고 자랑할 겁니다. 문전박대 당하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발전이니까요. 그리고 내일은 57번째 회사를 찾을 겁니다. 매튜 사장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다. 나와 함께 일해봅시다.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그 젊은이는 지금 매튜 사장의 회사에서 일하며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비슷한 상황에서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이 그렇다. 매튜 사장은 어제도 그런 실망스러운 면접을 보았다고 말했다. 사람은 좋아 보였지만 어쩐지 보고만 있어도 힘이 빠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매튜 사장이 물었다. 구직난이 심한데 일자리를 구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겠군요. 젊은이가 대답했다. 네, 넉 달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정말 어려우니까요. 저를 채용해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옛말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했지요. 여기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회사의 문을 두드려 보았나요? 몇 군데밖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회사에 대한 정보를 듣고 저한테 꼭 맞는 곳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영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최고의 영업은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이죠. 당신에게 소질이 있는지 어디 봅시다. 사장인 나를 감동시켜 보세요. 연기를 하란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매튜 사장이 정리하는 질문을 던졌다. 내가 당신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젊은이는 깜짝 놀랐다. 사장이 그런 질문까지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면접은
좋은 말로 안심시켜서 보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이다. 아, 그건 그래도 저를 채용해 주신다면. 매튜 사장은 그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젊은이가 자신의 말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고 싶었다. 당신은 자존감부터 가져야겠어요.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 앞에서 나는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선언하세요. 당신은 지금 자존감을 잃은 상태입니다. 구직 활동은 구걸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고용주 앞에서라도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자존감이어야 해요. 그것이 당신의 성공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구직을 애걸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걸어보세요. 나는 끝까지 해낼 거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한 다음에 다른 회사를 찾아가 보세요. 매튜 사장은 36년간 사람들을 상대하며 영업을 해온 사람이다. 그는 첫 만남에서도 사람을 금방 파악해낸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얼굴에 나와 있다는 식이다. 나는 얼굴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보는 이에게 힘을 주는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보기만 해도 힘이 빠지는 얼굴입니다. 표정에 나와 있습니다. 대개 힘을 주는 사람들이 좋은 실적을 냅니다.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얼굴에 그게 바로 드러나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 에너지를 나눠주니까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과 우환을 안겨줍니다. 회사의 채용 담당자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 그런 얼굴들을 가려내는 경향이 있다. 생각,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얼굴의 표정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알며 사소한 실패에 휘청거리지 않는다. 실패를 경험했다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의 표정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무리 연습을 한다고 해도 채용 담당자들의 허를 찌르는 질문에는 본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진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존감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소질이다. 다른 사람의 허락이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스스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존감은 하늘로 솟아오르는 폭죽과도 같아서 긍정적인 감정을 고무시키면 끊임없이 의지가 불타오르게 된다. 일단 스스로에게서 존중받을 만한 소질을 하나 찾아보자.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소질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간단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존중받을 만한 소질을 개발한다. 자신만의 침울한 세계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한다.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도 좋고 아이들 축구팀의 코치를 맡아도 좋다.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활동이다. 긍정적인 감정을 북돋아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준다.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앞서 작성한 SRI 목록을 참조한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자책하는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를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누구나 실패는 한다. 다음에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면 끝이다. 그냥 훌훌 털어버리면 된다. 셋째,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접시를 닦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자. 최고의 접시 닦기가 되면 된다. 영업사원이라면 어디서나 알아주는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직업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넷째, 내가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을 찾는다. 사람은 자존감을 잃으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려 한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자.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다섯째, 활기차게 생활한다. 옷장 정리나 조깅, 세차같이 변화가 즉시 느껴지는 활동에 전념해보자. 다른 활동에 신경을 쏟다 보면 패배감에 빠져 허우적대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섯째, 가급적이면 존재만으로도 주변이 밝아지는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노력한다. 매투 사장이 고용한 젊은이 같은 사람을 찾아보자. 첫째,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둘째,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셋째,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넷째,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다섯째,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 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 필살의 무기들을 알고 있었더라면 삶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공허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이들에게 운이 따른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각성하게 된다면 그마저도 다행 중 다행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최보기 작가의 내 인생의 무기인데요. 이 책은 여전히 만약이라는 가정 속에 살고 있든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88개의 삶의 자세와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겸손해서 손해본 적 없었다. 40대 초반에 70대 선배들과 산에 오른 적이 있다. 그들은 자기 영역에서 나름대로 크게 성공한 중견기업 그룹 회장, 전직 고위 공직자와 대학 교수, 대기업 임원 등이었다. 정상 인근에서 도시락을 먹을 때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대화가 오갔다. 설왕설래 끝에 겸손해서 손해본 적이 없었다는 지혜에 도달했고 건강한 놈이 이기는 놈이란 저미오 마지막 무게에 모두 동의했다. 생로병사는 하늘에 맡기되 내 의지로 수련이 가능한 겸손하게 살기를 그때 다짐했다.
잘난 체하지 않고 남 무시하지 않고 나를 낮추고 화내고 싸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느니 너털너털 웃으며 넘어가자고 주문을 넣었다. 그런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살면 더 편하다는 것을 가끔 실생활에서 경험했다. 그때마다 겸손이 좋긴 좋구나 싶은 한편 이건 흔한 처세술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평생 굽히고만 살 건가 싶기도 했다. 유야무야 사는 게 옛날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았지만 겸손을 머릿속에 붙잡아 두려는 생각은 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얼굴이 나이보다 늙었다는 말 대신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다. 남달리 운동이나 피부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랬다. 그때마다 마음이 편해서라 말했는데 가만 들여다봤더니 정말 내 마음이 편했다. 크든 작든 남과 비교하고 남을 탓하며 화내거나 스트레스를 자초하는 일이 드물었다. 옛날과 다르게 가급적 다른 사람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버릇이 생겼다. 가족들과 갈등이나 다툼, 사회에서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사람, 매사 걱정하는 것도 줄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좀 더 커졌다. 문득 사전을 찾아보니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보이는 거이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남을 존중하는 것이 나를 낮추는 것보다 먼저였다. 모르는 사이 내게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던 모양이다. 그것을 스스로 각성하는 데 15년이나 걸렸지만 기분은 좋았다. 큰 병치레만 없다면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알짜배기 겸손한 태도를 가질 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렌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은 온화해지고 마음은 넉넉해지는 노신사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10년 후 내 나이 70이 되면 겸손해서 손해본 적 없었다는 말을 젊은 후배들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길 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겸손한 이에게는 지혜가 따르리라. 성경. 겸손은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아니라 마음을 숙이는 각도이다. 인연 무숯불처럼 당당하게. 법정 스님은 인연은 함부로 맺지 말아라. 스쳐가는 인연은 스쳐가도록 두고 주변에 가까운 인연을 잘 가꾸도록 노력해라. 진실은 진실한 사람에게 투자할 때 가치가 있다는 지혜를 남기셨다. 꼭 그렇게 하려 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관계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학교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면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사람들과 서서히 멀어지는 대신 새로운 인연들과 또 그렇게 지내는 것이었다.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지만 중마고우도 안 보며 시간이 흐르면 대면대면해지는 것이 작년에 만난 직장 동료보다 멀리 머무르게 되더라.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내 인생, 내 가족 먼저 챙기다 보면 돌아보는 횟수가 띄엄띄엄 되더란 말이다. 끊을 수 없는 인연인 줄 알았는데 사소한 다툼으로 멀어진 사람이 있고 굳이 내가 먼저 찾고 연락해 볼 생각이 없어 방치하다
10년, 20년 훌쩍 지난 사람도 있다. 지구상에서는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서로 욕하며 관계를 정리했는데 세월이 야기돼 유야무야 다시 만나 정겨운 사이가 되기도 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손해를 끼친 사람과 그럴 수 있지 생각하며 그럭저럭 지내다 보니 아직 좋은 인연으로 남아있기도 하더라. 인연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밤잔 원수 없고 날샌 은인 없다고 인연은 세월이 약이다. 그저 무소불처럼 당당하게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시간에 맡겨 가만두는 것이 상책이다. 인연의 굴레에 나를 가두어 스스로 괴롭히지 말고 오직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나 대신 아파주고 나 대신 내 인생 살아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지구는 오직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하고 나는 우주의 중심이어야 한다. 지난 인연, 다가올 인연에 너무 마음 쓰며 연연해 필요 없다. 그 사람 역시 그렇게 살고 있다. 사는 게 그러하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가장 소홀히 대하는 사람은 나다. 나에게 잘 하자. 밤잔 원수 없고 날샌 은인 없다. 인연은 세월에 맡겨 두어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은 제 살을 찢어 그물을 통과한다. 바람은 산을 만나면 멈추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산 허리를 돌아간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은 상선약수와 같다. 물이나 바람이나 막히면 싸우는 대신 돌아서 앞으로 간다. 사람에게도 물처럼 바람처럼 완벽하게 자유로운 정신이 가능할까? 해탈한 석가모니도 제자들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는데 물처럼 바람처럼 살기란 어려운 일이다. 다만 그 물과 바람을 닮으려 노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미리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절대 어길 수 없는 철칙이란 없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그때그때 원칙이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늘 변함으로 한번 아닌 사람은 끝까지 아닐 필요가 없다. 아닌가 긴가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다. 모난 돌이 정맞음으로 정에 맞지 않게 모를 없애는 것이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숨긴 송곳은 드러나기 마련이므로 주머니에는 아예 송곳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처세에 능한 사람을 기름뱀장어라고 흉보는데 나는 철칙에 갇힌 싸움닭보다 차라리 기름뱀장어를 지향한다. 처세에 능한 사람이 악인이 아니면 그가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은 사람이다. 네모를 만나면 네모가, 세모를 만나면 세모가, 동그라미를 만나면 동그라미가 되는 물처럼 바람처럼 유연한 사람이 세상을 더 살만하게 만든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삶은 성격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와 철학에 달렸다. 기계는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 못 쓴다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프로그램에서 몰라보게 달라진 사례가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한둘이든가. 뿌리는 한 곳에 튼튼하게 내리되 몸체는 유연하게 굽혀 아무리 센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와 갈대가 진실로 강하다.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유연하고 부드러운 삶의 자세와 철학은
책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비관주의자와 투더리스트 멀리하기. 세상사의 비관적인 사람은 과정도 결말도 늘 부정적이다. 시작하기도 전에 되겠어, 하지마 란 말을 먼저 한다. 왜 매사 그렇게 부정적이냐고 그러면 자기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할 뿐이라고 한다. 자기 같은 현실주의자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란다. 이런 부류 사람은 성격이 날카로워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띈다. 눈에 띄니 매사 투덜거린다. 비관주의자는 필시 투더리스트일 확률이 높다. 비관주의자와 식당에 가면 종업원의 불친절한 태도, 불결한 식탁, 맛없는 음식, 몸에 해로운 요리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있던 밥맛도 도망가는 판에 식당 종업원이나 사장, 주변 손님들과 안 싸우고 나오면 다행이다. 이 비관주의자에게 미래 계획을 털어놓으면 될 일도 기부터 꺾인다. 이럴 경우 큰일 나고 저럴 경우 폭삭망하기 때문이다. 그는 잘 되고 대박 터지는 경우는 잘 보지 못한다. 비관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비관주의자에게 내가 쓴 글이 어떤가 싶어 보여주면 이거가 좋다는 말보다 저거가 말이 안 된다는 말을 해 기를 죽인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사실을 비관주의자는 절대 모른다. 냉철한 현실주의자니까. 이런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 부른다. 만나면 어떻게든 힘을 북돋아 주기보다 기죽이는 말부터 하는 사람, 여차하면 주변 사람들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함께 있던 사람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 만날 때마다 뭔가의 이유로 기분이 우울해 그 기분을 풀어주려고 용쓰다 볼일 다 보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가급적 안 만나는 것이 상책이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돈도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밥보다 말이다. 프랑스 파리의 세계적인 화가는 어렸을 때 학교 공부는 낙제생이었는데 내 그림은 너무나 환상적이야. 넌 꼭 그림으로 세계 1등을 할 거야. 란 말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그림에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감옥에 갇힌 어떤 사람은 너 그러다가는 감옥 갈 거다 는 말을 어렸을 때 부모가 자주 했다고도 한다. 내가 성공한 까닭은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운이 좋아졌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불평만 하고 남의 험담만 하는 사람이 성공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어떤 일에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혀를 조절할 줄 알았던 사람이다. 탈레랑. 비관주의자는 바람이 부는 것을 불평한다. 낙관주의자는 바람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린다. 현실주의자는 바람에 따라 도체 방향을 조정한다. 윌리엄 아서워드. 내 인생에 힘이 돼준 이야기 2개. 특별한 2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돼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는 중국 대나무 이야기다. 중국 대나무를 심고 물과 거름을 줘도 4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는다. 그러다 5년째 되는 해에
5주일 동안 30m 자란다. 5년 동안 어느 한식이라도 물과 거름을 중단했다면 이 대나무는 죽었을 것이므로 30m는 5주일 동안 자란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자란 것이란 이야기다. 지금 당장은 꿈이 눈에 띄게 실현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의지와 희망을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알프스산 정상 산장 앞에 서 있는 십자가 이야기다. 한 등산가가 알프스산을 오르다 심한 눈보라를 만났다. 산 정상에 가면 산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눈보라를 뚫고 정상에 오르려 했다. 해가 진 어둠 속에서 가도 산장은 나오지 않았고 1m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절망에 주저앉아 버렸다. 다음 날 눈보라가 거친 후 사람들이 얼어 죽은 등산가를 발견했는데 산장에서 5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는 이야기다. 저자이신 고 차동엽 신부님은 고난이 닥쳤을 때마다 5m만 더 가자고 자신을 독려했다. 기회가 되면 이야기 주인공인 중국 대나무와 알프스산 산장 십자가를 직접 키워보고 확인해보고 싶지만 아직 그럴 기회는 없었다. 다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 정상에 이른 사람의 내력을 들어보면 이 두 이야기처럼 인내와 투지 없이 그 자리에 도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의미 없는 말싸움 하지 않기. 누구나 말싸움에서 지는 것은 싫다. 승부근성이 센 사람은 더하다. 서로 말싸움 자주 하다가 관계가 멀어지고 술자리에서는 주먹 다툼으로 번져 일이 커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옛날에는 누구랑 말싸움을 하면 어떻게든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가 틀렸다는 주장을 하기에 길을 썼는데 요새는 상대 말이 맞으면 금방 수긍하고 내 의견이 틀렸음을 인정해버린다. 정치 문제, 역사에서 사회 갈등, 인생 철학 등 분야를 막론하고 누구와 대화를 하든 그렇다. 내 주장 빡빡 우겨서 관철이 된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고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을 내 생각에 일치하게 설득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설명이 필요한 사람은 설명을 해줘도 모른다 는 말뜻을 처음에는 몰랐으나 이제는 안다.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은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보고 듣기 때문이다. 말싸움에 앉기 위해서 바득바득 다투는 것이 싫어졌는데 그게 부부싸움만이 안 하게 되는 것과 이유가 같다. 그렇게 싸워서 이겨봐야 다 부질없다라는 것이다. 누가 나와 다른 주장을 하면 굳이 그게 틀렸다고 대거리를 하기보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런가요? 하면서 들어주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면 그만이다. SNS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와 의견이 다른 글이 눈에 띄면 이러쿵저러쿵 다퉈도 서로 신뢰가 있는 사이가 아니면 그냥 지나치지 굳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내 글에 누가 반박을 해도 친한 사이 아니면 대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의견 다른 사람 설득하려고 해봐야 쉽지 않고 말싸움만 길어진다. 정치든 사회 이슈든 결정권 없는 사람끼리 논쟁하며 입에 거품 물고 얼굴 붉혀봐야 내 현실이 달라지는 거 하나 없이 피곤하기만 했다.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가 특히 그렇다. 각자 본질은 먹고 사는 일인데
남 때문에 내가 싸우며 살 일이 없다. 내 마음에 드는 정치인에게 투표만 잘하면 된다. 배면 잡초, 품으면 꽃이더라. 배려하면 잡초이나 품으려 하면 꽃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은 진짜 멋지다. 길가 보도블록 사이의 잡초가 콩알 크게 꽃을 피운 것을 보면 꼭 핸드폰에 사진으로 담는다. 품으려 하면 꽃 아닌 것이 없다고도 하고 나이를 먹은 탓이기도 하다. 베란다에 화분들도 원래 심었던 나무와 함께 이름 모를 풀들이 알아서 싹을 내밀어 커도 뽑지 않고 내버려 둔다. 그렇게 자란 풀은 내가 알아보는 민들레, 개망초, 강아지풀, 달개비, 애기똥풀, 괭이밥, 클로버, 제비꽃에다 무슨 풀인지 모르는 것들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그 중에는 풍란을 붙여 키우는 돌에 0.5mm도 안 되는 틈에서 자라는 기 1cm가 채 안 되는 풀도 있다. 봄, 여름으로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풀이 쌀알 만한 흰 꽃을 피울 때면 넋을 잃고 한동안 바라보기도 한다. 나리꽃, 옥자마, 능수화가 예쁘다 한들 그 작은 꽃들의 앙증맞음에 비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 누군가를 대할 때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라지만 미운 짓을 하면 밉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누군가를 좋아해도 장점과 단점이 구분돼 보이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가 가졌던 장점도 어느 순간 단점으로 보인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대체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러므로 남이 나의 장점을 먼저 보게 하려면 그에게 미움 살 일을 안 하는 것이 우선이다. 얄밉도록 자기 이익만 챙기거나 흉보거나 배려하지 않거나 겸손하게 대하지 않는 언행이 대부분 미움을 부르는 일이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전쟁에 지는 것은 나의 실수 때문이고 이기는 것은 적의 실수 때문이다. 적이 나를 살피듯 나를 살펴야 한다. 그 사람이 나의 장점을 먼저 보게 하는 것은 내 학위에 달렸고 내가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는 것은 그 사람 학위에 달렸다고 나는 보는 것이다. 결국 정상에서 다 만난다. 대학 졸업 후 언론사 입사 시험에 계속 납방한 후 대기업에 입사해 홍보 담당이 됐을 때 심리적으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일이 출입 기자 응대였다. 홍보맨으로서 천상천하갑인 기자님 수발을 드는 업무인데 나도 열심히 해서 기자 시험에 합격했더라면 저 입장일 사람인데 저 정도 사람도 기자가 됐는데 같은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부장님이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진다. 우리 회사 임원되고 사장 되면 그때는 기자들이 너를 부러워할 것이다. 다른 회사 직원들과 월급 비교하고 그러지 말아라. 월급 차이는 행복한 인생의 상수가 아니다. 는 말을 자주 했다. 해법은 과거를 잊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었으나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40대가 되니 홍보 과장이나 기자나 개인적 삶과 만족도로는 정말 그게 그것이었다. 기자는 기자, 홍보맨은 홍보맨, 심리적 타격은 없어졌고 일은 재미있었다. 기업 홍보실로 전직하는 기자도 있었다. 뒤늦게 북칼럼니스트가 됐으니 돌고 돌아 나 역시 언론인이 됐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내가 장차 올라설 정상이 어디인지는 사람인 내 능력으로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 노력에 비례해 지위가 비슷해지는 것은 맞았다. 내가 사는 아파트 옆 단지 관리소장은 전직 대학 교수였다. 또 다른 기자 출신 경비원은 살아온 이력을 더듬어 산문집을 냈다. 대학 교수에서 은퇴한 어떤 분의 글을 페이스북에서 읽었다. 은퇴자에게 가방 끈 긴 거, 전직 교수, 논문 그런 것은 전혀 쓸모가 없다. 모두 똑같은 은퇴자일 뿐이다. 시간이 너무 무료해 아파트 경비라도 하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아내가 반대해 그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였다. 나이 먹으면 인격과 자식이 비슷해지고 돈 많아도 나를 위해 쓸 곳이 줄어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같아진다. 결국 인생은 정상에서 다 만나게 설계돼 있다. 고로 인생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날그날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최고다. 그 옛날 산행 때 선배님들 고견처럼 겸손한 놈, 건강한 놈이 이기는 놈이다. 가장 성공적인 정상은 오래도록 네 발로 걸어올라 밟고 사는 관악산 꼭대기다. 끈 떨어진 가시라고 무시하지 않기. 저승집개가 죽으면 문턱이 닳지만 저승이 죽으면 파리만 날리는 각박함은 이기적인 인간 세계의 당연한 이치다. 사회생활의 목적이 나와 가족의 먹고 사짐인데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돈에 한정이 있다 보니 내게 힘이 되거나 대줄 가능성 있는 사람 중심으로 처세할 수밖에 없다. 나라도 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하게도 힘센 권력 자리에 있거나 부자로 살다가 처지가 반대로 바뀌면 견디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이전과 달리 푸대접하는 것이다. 푸대접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우가 이전에 비해 조금만 덜해도 당사자는 피해의식이 겹쳐 더 크게 피부로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대우와 관계에 대한 판결이 상존하는 법정이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았을 경우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는다. 그런데 상대방이 응답 전화를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그 사람에게 나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 이때 받는 마음의 상처는 크다. 문자 메시지 일십, 읽고 답을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나보다 처지가 어렵다 싶은 사람의 전화나 문자는 더 신경 써서 반드시 대응을 한다. 무시당하는 마음의 상처를 내가 받아봤기에 그가 동일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흔히 끈 떨어진 것이라고 표현되는 사람, 높은 자리에서 물러났거나 사업이 부도가 난 사장, 일수로 가끔 만나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는다. 나중에 그가 다시 잘 될 때를 대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은 마음 때문이다. 물론 사람은 대개 자기가 어려웠을 때 챙긴 사람이 기억에 특별히 남을 것이므로 그가 다시 잘 될 경우 내 이익이 생겼으면 생겼지 손해볼 일은 희박하다. 실제로 나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누군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열심히 챙긴 대가로 그 사람이 다시 잘 됐을 때 훨씬 많이 되돌려 받는 경우란 숱하게 많이 겪었고 보았다. 자고로 공부와 아부는 평소에 해야지 갑자기 하면 표만 나고 효과는 별로 없다. 반대로 권력자나 부자는 친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잘 봐야 한다. 10중 8구는 권력이나 돈이 없어지면 언제 받냐는 듯이 멀어질 테니까. 모기도 오장육부가 있고
이슬 한 방울에 우주 삼라만상이 들어있다. 질풍경초, 무진 바람이 불면 강한 풀이 드러난다. 역경을 당했을 때 진정한 친구가 드러난다. 세상은 좁고 인생은 길다. 나는 직장 다니며 여유 시간에 책 읽고 글 쓰고 동네 산이나 다니는 주제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가 없다. 골프, 사진, 캠핑 등 그럴싸한 취미는 깊어지면 장비 욕심에 돈이 하염없이 들어간다. 다행히 신메안이나 음악기도 얕아 비싼 그림이나 오디오를 살 일도 없다. 가끔 듣는 음악은 핸드폰에 이어폰을 꽂으면 음질이 훌륭해 책상 위에 있는 컴포넌트 오디오마저 틀 일이 별로 없다. 대학생 때 어떤 계기로 클래식 음악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소형 라디오로 음악을 듣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형님이 선물한 일제 소니 워크맨 카세트에 이어폰을 꽂아 듣는 스테레오 음악에 기절할 뻔했다. 당시 부잣집 아들이나 가질 수 있었던 것이라 애지중지했던 워크맨이었는데 어느 날 두 눈 뻔히 뜨고 잃어버렸다. 책가방을 들고 시내버스를 탔는데 좌석이 없어 버스 뒤쪽에 서 있었다. 가방 안에는 당연히 워크맨이 들어있었다.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소녀들이 앞쪽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자꾸만 내 가방을 들어주겠다며 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가방을 맡기는 것이 그녀들이 내릴 때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일종의 기득권이라 가방을 건넸다. 얼마나 갔을까 그녀들이 내렸고 나는 가방을 건네받아 자리에 앉았다. 이제 음악을 듣거나 영어 회화를 공부해 볼까 싶어 가방 속 워크맨을 꺼내려니 워크맨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서야 그녀들이 겉옷으로 내 가방을 덮었던 이유를 깨달았다. 내 생전 마음이 그토록 처참했던 적이 없다. 37년 전쯤 서울 시내버스 333번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녀들도 이제 50대 중반 나이가 됐겠다. 세상이 넓은 것 같지만 좁고 인생이 짧은 것 같지만 길다. 좁고 긴 길을 지나는 동안 그녀들의 도벽은 필시 그녀들의 삶에 징벌을 내렸을 것이다. 그녀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이 글을 읽을 수도 있겠고 죽었다면 지옥에나 있을 것이다. 그녀들만큼 미운 사람이 하나 더 있다. 고등학생 때 자취방을 구해 스스로 밥을 짓는데 밥이 맛있게 되는 경우가 없었다. 반찬이 변변찮으니 밥이라도 맛있게 먹자 싶어 가장 비싼 일반미를 샀는데도 그랬다. 내가 물 조절이나 불 조절을 잘못하나 싶어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쌀알이 입속에서 굴러다녔다. 시골의 어머니가 오셨을 때야 그 이유를 알았다. 쌀집 알매가 그동안 통일벼쌀을 속여서 팔았던 것이다. 아, 손자 같은 어린 학생이 시골에서 올라와 혼자 자취하는데 필시 지옥에나 있겠지. 세상이 넓은 것 같지만 의외로 좁고 인생이 짧은 것 같지만 의외로 길다. 겸손해서 손해볼 일 없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